잠깐 일단 얼굴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잠시 동안만 이렇게 좀 켜서 볼게요. 일단 너무 저희가 일단 뭐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좀 기회가 있긴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좀 확인하시고 어 지난번에 잠시만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뭐 좀 약간 못한 게 있었는데 그 못한 거는 제가 이번에 마무리를 짓고 2주차 강의를 이제 커리큘럼 잘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이제 뭐 얼굴 봤으니까 캠 꺼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뭐 복습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한번 봅시다. 이제 뭐 복습을 안 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 그 어, 죄송한데 그 학생 한 분이 이 마이크가 켜져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지난 시간에 한 것부터 한번 간단하게 다시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자료형을 배웠죠, 자료형. 자료형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제 뭐 인티저라던가 플롯이라던가 이거는 정수라고 부르는 형이 있죠, 정수. 이거는 실수. 죄송한데 잠시만요. 실수. 그리고 어 스트링이라고 불리는 이 문자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불리언이라고 불리는 이 불리한 형태, 진리표에 따라서 뭐 true값이라던가 false 값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 게 for문, while문과 같은 반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잠깐 봤었는데 이 if문 이제 이거를 오늘 이제 할 차례고요. 간단하게 봤지만 아마 그때 본 걸로도 거의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배웠었고 뭐 인티저나 플롯 같은 경우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나 목만 계산하는 거라던가 뭐 제곱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고 스트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자열 말 그대로 시퀀스니까 뭐 예를 들면은 int라는 이제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int라는 이제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접근하려면은 0, 1, 2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불리한 같은 경우는 뭐 true 값, false 값을 통해서 됐고 뭐 true랑 and라던가 뭐 false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써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UR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뭐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우리 컴퓨터 전원 보면 1 혹은 0 이렇게 되어 있죠. 컴퓨터 전원 같은 거나 뭐 전자제품 전원 킬 때. 1값 같은 게 턴 온이고 이게 오프가 되는 거예요. 0값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alse가 되는 거고 1값이면 true가 된다. 뭐 이런 이진적인 것들, 바이너리 값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if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건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건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컨디션, 그러니까 특정한 컨디션을 갖고서는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보시면 여기 정의에 따라 조건에 따라 특정한 동작을 하게 하는 명령어가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쓸 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뭐 지하철 앞차 간격이 10m 이하이면 뭐 속도를 10km 이하로 늦춰라. 안전상의 이유로. 혹은 우리가 미성년자 같은 거는 좀 이런 유해한 콘텐츠 같은 걸 뭐 못 쓰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통신사를 들어가거나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그때 이 사용자가 20세 이하라고 하면 어떤 VOD 같은 거 성인물이라던가 뭐 너무 잔인한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플레이하지 마라. 뭐 휴대폰 패턴이 5회 이상 틀리면은 대기 상태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주는 게 바로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분해를 하면은 조건을 나타내는 기준하고 이걸 실행해야 할 명령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조건의 참이나 거짓값에 따라서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이제 명령 같은 게 실행되거나 되지 않거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걸 좀 까먹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들여쓰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걸 좀 까먹었더라고요. 여기 콜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작 까먹고 제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포문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막 썼었죠. 근데 이렇게 콜론이 지금 이 자리에 콜론 있잖아요. 이렇게 콜론 같은 게 없으면은 동작을 안 해요. 지금 보시면은 벌써부터 에러가 뜨죠. 그래서 이 콜론이 있어야지만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는 포문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게 컴퓨터가 알아듣고 여기서 포문을 입력을 했으니까 오케이 여기서부터 포문의 시작으로 알아들게. 그리고 그 포문의 끝은 이 들여쓰기가 있을 텐데 이 들여쓰기가 끝나는 이 부분까지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까먹고 말씀 못 들어가지고 일단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콜론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들여쓰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문 같은 게 뭐 이제 당연하게도 컨디션이 true이면은 우리가 불리한 형태를 배웠죠. 불리한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이게 true 값이라면은 이 true 스테이트먼트 이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next 스테이트먼트는 다음에서 이제 뭐 이거랑 상관없이 진행되는 어떤 그런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true state 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 조건문이 OK가 되면은 그다음에 true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ext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될 거고 만약에 이게 false 값이라면은 이건 실행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들여쓰기에 따라서 이 조건문 하에 있는 거랑 조건문 밖에 있는 게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의 판단 방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부울대수를 활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뭐 A가 20보다 크다라던가 A가 20이다라던가 어떤 특정한 변수가 뭐 true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오른쪽과 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오른쪽과 같이 쓴다는 건 뭐냐면은 좀 더 깔끔해 보이거나 혹은 여기에 이제 엔드 조건 여러 개가 붙을 수도 있겠죠. 뭐 얘가 예를 들면은 친구가 남자이고 나이가 23살 뭐 이렇게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군대 영장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건을 두 개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고 if 이런 조건이라면은 이 남자애한테 영장을 발부해라 군대 영장을 발부해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래서 if 같은 경우는 뭐 얘도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개 쓸 수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unexpected indent가 에러가 떴죠. 그래서 인덴테이션 같은 거 잘 써야 된다 뉴트러스 같은 거 잘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우리가 파이썬 코딩 컨벤션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때 뭐라고 했냐면 들여쓰기 공백 4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조건의 참 거짓의 구분 같은 경우는 뭐 숫자형의 경우는 수학에서의 참 거짓과 동일하다. 뭐 1값이면은 true가 나오고 아마 0값이면은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거 false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존재하는 경우에는 참 없으면 이제 뭐 거짓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f 1이라고 했을 때뭐 true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0이면은 아마 false 값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논리 키워드를 사용할 건데 또 마찬가지로 and, or, not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을 같이 써가지고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A는 8, 이 지금 보면은 세미콜론이 있는데 이 지금 그 세미콜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은 A는 8, B는 5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다음 줄을 쓰잖아요.
근데 이 세미콜론을 붙이게 될 경우에는 이거를 한 줄에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거는 권장되지는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파이썬의 코딩 컨벤션,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러면 PEP라고 하는데, 이 PEP 내에서 이렇게 권장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 자, 아이고, 이걸 보면은, 그래서 다시 보면은 A가 8이고 B가 5라고 했는데, 만약에 A가 8이고 B가 4라면 true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죠. true가 아니고 false가 되겠죠. 이 조건문이. 그러니까 이 프린트문은 실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컨디션이 true 값이 아니니까.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가 7보다 크거나 B가 7보다 큰다. A가 8이니까 만족을 하네요. 5R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만 만족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true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if not 이라고 됐어요. not은 뭐냐면 부정형이라고 했죠. 우리가 진리표 같은 거 여러분들 배운지 모르겠는데, 이걸 표시를 하면 이렇게 물결 표시가 될 거예요. 이런 논리학 이런 데서는 이렇게 not이 붙으면은 이게 지금 A가 7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true가 맞죠. 근데 not true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false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입력했을 때 아무런 값도 출력을 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조건문 예제는 하나만 봅시다. 나머지는 한번 해보시고, 사용자부터 나이를 입력받는 것도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input이라는 어떤 함수, 그냥 명령어라고 당분간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20살 이상인 경우 유아란 어덜트라는 문장을 출력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int라는 게 또 붙어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시간에. 하여튼간 인풋을 통해서 네 나이를 입력을 해줘. 유저의 나이를 입력을 해줘라고 받아서 갖다 넣었고요. if user의 age가 20살 이상이다. 이때 프린트를 하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28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28살이면은 성인이죠. 그러니까 어덜트라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어, 그다음에 if else, 우리가 만약에 그냥 if문만 쓰고 싶은데 if가 아닌 경우도 쓸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20살 이상이면은 뭐 성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뭐 20살 이하다,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너는 아직 청소년이니까 이거를 뭐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이제 if else문입니다. if else 같은 경우는 만약에 if 조건이 true에 만족을 한다면은 이 true 스테이트먼트를 쓰고, 아니면은 그전에는 우리 그냥 바로 next 스테이트먼트로 넘어갔죠. 이번에는 else,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first 스테이트먼트를 하라 이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컨디션을 줬어요. 아까는 그냥 true 값만 이렇게 분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분기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true 값일 때 실행을 할 거랑 false 값일 때 실행할 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 거죠. 이때 else라는 걸 써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if 이렇게 쓰고, else는 이제 얘랑 레벨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얘랑 같이 레벨을 맞춰가지고 else를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것도 뭐 쉬운 예제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3이 아니고 2 같은데 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건문 같은 걸 이제 여기는 뭐 응용이에요. 조건문 같은 거를 뭐 여러 개 쓸 수도 있겠죠. 뭐 if 뭐, 뭐 if를 한번 더 안에다 쓴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이거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예제를 그대로 볼게요. 뭐 수학이 90점 이상이고 영어가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뭐 합격이 되는데, 이거는 뭐 딱히 뭐 이거는 이전의 거랑 관련 있는 건가 보네요.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뭐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인데,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우리가 뭐 수학 점수가 일단 90점이 먼저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영어 점수가 난 80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if 레벨을 여러 개를 쓴 겁니다. if 수학 점수가 뭐 어떻게 된다 쓰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 조건문 안에다가 다시 if문을 거는 거예요. 이번엔 영어 점수가 몇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어, 네, 뭐 이거는 코드를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죄송합니다. 예, 코드를 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유저의 요구 사항이 회원가입을 하는 건데 아이디가 10자리 넘으면 안 되고 패스워드는 길이가 패스워드도 길이가 10자리를 넘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두 개를 굳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엔드로 왜 아이디 조건하고 패스워드 조건하고 안 묶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면은 패스워드에 대한 정보를 유저한테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유저한테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회원가입 같은 거 많이 해봤나요? 회원가입 같은 거 해놓고 우리가 한 1년 뒤에 들어가면 까먹어요. 내가 그래서 로그인하려고 들어가서 봤더니 보통은 아이디가 틀렸습니다. 비밀번호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로그인 정보가 뭔가 틀렸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아이디를 딴 거 썼었나? 옛날에 쓰던 아이디를 입력했나? 아니 비밀번호가 틀렸나 이런 게 헷갈리게 되죠. 아마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제 조금 유저들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디 같은 것만 틀렸다 로그인 뭐 패스워드만 틀렸다 하면 아마 이런 정보 같은 거를 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중점으로 하여튼 뭐 좀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답답은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좀 더 유저한테는 정보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놨어 보면은 if를 먼저 쓰고 여기 인덴테이션이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 if문이 하나 더 들어갔죠. 그 다음에는 이 인덴테이션은 첫 번째 if문에 대한 인덴테이션이고 이 두 번째 if문은 여기에 대한 인덴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덴테이션 이 들여쓰기가 총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else는 지금 다시 보시면은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지우고 다시 쓰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else 레벨이 이 if 레벨이랑 지금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세트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한 세트. 그래서 if else문이 총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A, B, C들을 입력했다. 그러면 input id가 10개보다 미만이냐?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true 값이죠. 패스워드 1, 2, 3이 들어왔다.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맞다. 그럼 회원가입 성공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QW 쿼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추측했는데 이게 10자리를 통과를 못했죠. 그러니까 else로 와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약간 예제를 짜다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원래 이 두 번째 줄은 출력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아, 아니다. 죄송해요. 위에서 받았으니까 출력이 되는 게 맞네요. 출력이 되는 게 맞고 다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여기서 1번에서 받고 그다음 이 두 번째 거를 여기서 받고 이제 세 번째부터 이 부분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지금 조건이 안 맞았죠. 그러니까 이 안에 거는 스킵이 되죠. 이건 true일 때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false일 때 진행하는 이 else문으로 들어와서 바로 에러 메시지 우리한테 유저한테 뭔가 이제 틀렸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뭐 실제로 잘 생각을 하면 쉬울 겁니다. 자, 이거 말고 우리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 놓은 건데 if elif라는 게 있습니다. elif라는 거는 else, if의 약자고요. 이런 거예요. 이 조건 1이 true만 된다고 했었죠. 그럼 false면은 다음 걸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 나이가 우리가 나이대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게요. 영화를 보는데 15세, 10세에서 15세, 18세, 20세 뭐 이런 식으로 나눠다 칩시다. 야 이거 15세 영화인데 이 사람이 15세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죠. 이 사람이 뭐 13살 정도라고 합시다. 근데 13살이면 근데 10살 이상 영화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else이긴 한데 그럼 10살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너가 false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조건은 맞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1이 false는 맞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조건을 포함하고 싶을 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어, 설명이 좀 어려웠는데 포멀하게 보면은 조건 1 같은 경우는 그냥 true이면은 true 스테이트먼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게 false예요. 근데 조건 2가 true인 경우면은 이걸 진행할 겁니다. 이 둘 다가 false라면은 false 스테이트먼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분기가 여러 개가 나온 거예요. 아까 컨디션 이렇게 그랬었는데 야 너 true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true라면은 오케이 true가 진행되겠죠. false냐? 근데 컨디션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컨디션을 두 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거는 true야 혹은 이것조차도 false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elif인 거죠. else if. 그래서 이것도 뭐 설명이 조금 어려웠으니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성적을 처리해서 학점을 계산하려고 한다. 그래서 총점 90점 이상은 A 학점을 90점 미만 80점 B 뭐 이런 식으로 주려고 한다. 자, 우리가 이 문제 해결 우리가 로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로직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스코어 90 이상이냐, 뭐 80 이상이냐, 그것도 아니면 70 이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짜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if를 먼저 배우고 else를 먼저 이 두 개만 배웠을 때는 만약에 이게 90점 이상이 아니다. 그럼 else로 넘어올 테니까 여기다 다시 if를 걸고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이걸 한꺼번에 해주는 게 if else인 거예요. 자, if 그레이드가 90점 이상이면 A 학점이죠. 근데 90점보단 낮은데 80점보다는 크냐 이겁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이면은 뭐 B 학점. 아, 오케이. 90점도 아니고 80점도 아니야. 그럼 70점 이상은 되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게 바로 엘리프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라면은 그냥 아 그래 포기하자 너. 자 조건만 그냥 버리자. 그래서 이 조건을 더 이상 안 물어보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오는 게 else인 거죠. 자, 뭐 이것도 직접 풀어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준비한 if else를 풀어봤고요. 뭐 이건 연습 문제, 뭐 과제 같은 건데 한번 드려봤어요. 정답지가 필요하신 분은 정답지 필요하다고 말씀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은 제가 단톡방이나 하시면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가 이제 오늘의 그 저번 시간에 못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2주차 강의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파이썬의 데이터 구조라는 걸 배울 겁니다. 데이터 구조. 우리가 자료형을 봤죠. 아까는 자료형, 슈퍼신시랑 재료형인데 이번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조를 배울 거고요. 지난 시간부터 유유히 말했던 누누이 말했던 그 함수. 함수라는 걸 이제 특별한 명령어라고 했는데 이제 그 특별한 명령어가 과연 뭔가를 이제 볼 거고 이번 시간에는 내장 함수 함수 중에는 또 내장 함수라고 좀 특별한 인트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인트 있죠. 인풋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내장 함수예요. 뭐 그런 내장 함수들을 볼 거고요. 뭐 영어로는 빌트인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포문을 좀 대충 살짝 부실하게 배웠어요. 대충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배웠는데 실제로 포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모듈하고 패키지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디버깅이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디버깅이란 뭐냐면 우리가 코드가 오류가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짜는 모든 코드도 오류가 생길 겁니다. 무조건 생길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짜도 무조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조기에 발견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원인을 알아야 되고 뭐 해결 솔루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찾기 위한 에러 메시지를 분석을 하고 논리적 에러를 뭐 문법적 에러, 논리적 에러 두 개는 아닌데 이런 에러 메시지를 분석을 하거나 논리적 에러의 경우에는 이걸 찾기 위한 이제 테스트 같은 거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디버깅 뭐 대부분 아시겠죠? 이 디버깅이라는 거 들어는 봤죠? 옛날에 컴퓨터가 애니악 같은 거 막 방 한 채 크기만 했는데 이 안에 이제 벌레 같은 게 이제 숨어 들어가지고 사람을 유한한데 벌레 같은 게 이제 뭐 이렇게 숨어 들어가지고 죽어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그를 이제 제거한다. 디가 붙으면 제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벌레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이제 디버깅. 그래서 그때부터 쓰던 용어가 이제 관습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 컴퓨터에 더 이상 벌레가 들어가진 않지만 여튼 디버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책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사이비 과학 도서인데 그거는 이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짓말이지만 에러 메시지는 이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죠. 이렇게 에러 메시지 뜨는 거 해석을 하나씩 하나씩 해줬어요. 이 에러 메시지 왜냐면은 아까 우리가 그 패스워드나 아이디가 둘 중에 뭐가 틀렸다 이런 걸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면은 유저 입장에서는 아 내가 아이디를 잘못 썼구나. 아 비번을 내가 옛날에 쓰던 걸 쓴 것 같은데 이렇게 뭐 힌트를 줄 수 있잖아요. 에러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름은 직관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이 에러 메시지의 내용은 충분히 얘네들 설명할 줄 알되 너무 길면 또 피곤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뭐 적당히 이제 직관적이면서 적당히 괜찮은 그런 메시지를 던져줘야 될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건 논리적 에러예요. 논리적이라는 말에서 보시듯이 우리가 문법적으로나 프로그램적으로는 오케이예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n이 홀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 짜려고 하는데 이거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세요. n을 2로 나눈 게 0이 되면은 이제 이거를 true값이라고 해놓도록 했어요. 이거를 반환하는 게 true값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건 나머지가 0이 돼야지 이게 짝수고 1이 되면 홀수인데 지금 논리적으로 이상하게 썼죠. 즉 우리는 이런 연산절을 썼어야 되는데 뭐 프로그래머의 실수던 간에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던 간에 잘못 쓴 겁니다. 프로그램은 잘 작동을 해요. 지금 잘 작동은 하는데 어쨌든 에러는 발생을 했다는 거죠. 왜? 2를 넣었는데 이게 홀수냐고 물어봤더니 홀수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논리적인 에러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은 프로그램이 일단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깜빡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 나 잘 짰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웃풋을 보면은 이제 그때서 느끼는 거죠. 뭔가 프로그램이 서비스가 되고 뭔가 이제 이상한 그런 QC 팀이나 뭐 이런 팀에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고 연락이 올 때쯤에야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라는 걸 느끼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직장 들어가면 경험하실 텐데 뭐 유닛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닛 테스트. 이런 기능들을 유닛 단위로 쪼개는 건데, 그러니까 조그만 단위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그만 기능별로 쪼갠 다음에 얘네들 일일이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 홀수인지 아닌지는 이게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 기능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이죠. 어쨌든 홀수를 탐지하는 거잖아요. 이 홀수가 다 뭐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규모의 유닛들을 모아다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2를 넣으면은 결과가 false가 나와야 된다. 뭐 0을 넣었을 때는 뭐 true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마이너스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미리 정의를 해줘야 될 거고 뭐 실수형 플롯 형태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에러 메시지를 반환하도록 출력을 해야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세팅을 해놓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 유닛 테스트라고 할 겁니다. 뭐 어려우니까 그냥 개념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자, 어, 이거는 논리적 에러는 아니고 문법적 에러인데 문법적 에러를 해결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언젠가는 과제를 하다가 풀잭을 하다가 어쨌든 간에 아주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농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개발자가 구글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구글만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하면은 이 구글에다가 검색을 때려 넣으면은 이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해서 이 개발자들의 네이버 지식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이런 Q&A 사이트에 뭔가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긴 거는 대부분 다른 사람도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미 질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간단해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검색하세요. 바로 스택 오버플로우부터 나오죠. 비록 이제 이거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너무 쉬운 에러라서 아마 이건 물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에러가 뜰 겁니다. 구글 검색 엔진의 힘에다가 스택 오버플로우의 질문 같은 거 합쳐가지고 이렇게 뜰 겁니다. 들어가서 보세요.
매우 아쉽지만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보면은 이제 뭐 나는 문제가 이래. 그 보팅 숫자가 356이나 됐죠. 356명 이상이 이제 이 글을 본 거겠죠. 뷰는 더 높을 거고. 그래서 뭐 에러가 어떻게 내 에러가 어느 환경에서 생겼는지 대충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답변이 채택된 답변이 뜰 겁니다. 지네들끼리 또 상의도 해요. 막 더 모르는 거 물어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지금 과제를 하거나 혹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을 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거나 뭐 테스트를 하려고 짜봤는데 에러가 떠네? 저한테 물어보셔도 당연히 되는데 언젠가 여러분들 이거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여기서 해결을 하셔도 좋고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대충 오늘의 개요를 봤고요. 진짜로 이제 강의 시작할 겁니다. 자료 구조라는 걸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를 여태까지 다뤘는데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오면 과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모, 동그라미, 네모, 뭐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으로. 혹은 여러분들 데이터가 여러분들 학번에 따른 키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성적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고 합시다. 얘네들 변수로 하나씩 만들 거예요. 퍼스트 뭐 스튜던트는 173이고 세컨드는 뭐 170이고 뭐 수천 명 수만 명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변수를 일일이 저장할 겁니까? 아니죠. 이거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메모리도 이왕이면 좀 덜 썼으면 효율적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이왕이면 메모리 좀 덜 써야 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얘네 갖고 뭔가를 할 거예요. 저장해 놓고 이게 뭐 박제해 놓거나 뭐 그냥 메모리 저장해 놓으려고 쓰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쓰긴 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우리가 탐색이란 걸 할 줄 알아. 예를 들면은 야, 이 중에서 한 키 175 이상 된 애들 좀 뭐 알 수 있냐? 신원 같은 거를. 뭐 건강한 애들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 이럴 때 여기 애들 있는 애들 탐색을 해야겠죠. 뭐 175 있는 애들 좀 뽑아라. 이렇게. 이렇게 뭐 시간 그러면 이게 수만 명 학생을 돌려면 수만 명 학생에 대해서 탐색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좀 빠르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인 거, 두 번째는 공간적인 거. 이왕이면 메모리율을 더 쓰였으면 좋겠다 공간이고요. 시간은 이왕이면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IT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가면은 어떤 주어진 문제를 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봤던 면접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자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로 통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문자열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피곤하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얘를 최대한 짧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최대한 짧게 만드는 방법이 어, 반복이 되는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짧게 쓸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길이가 짧아졌죠? 이거를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바이트끼리 쌍으로 묶어서 인코딩을 한다는 뜻인데 이런 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코드를 짜와라 이겁니다. 이거 아마 카카오였던 것 같아요. 카카오 문제 같은 거는 매년 공개가 되는데 카카오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짜야 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게 반복이 몇 번 되는지를 한번 볼 거고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뭐 A만 봤을 땐 모르겠는데 A, B, C, D를 다 보면은 결국 4개짜리가 긴 거잖아. 2개짜리 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얘를 과연 몇 번이나 반복을 해야 될까? 몇 번이나 반복을 해야 될까는 이제 시간에 관련된 거고요. 이 반복을 한 번 하면 n번이고 두 번 하면 세번이고 세제곱이고 두 제곱이고 세 번 하면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반복 여러 번 할수록 안 좋은 거예요. 반복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공간적으로는 복잡도가 얼마나 돼야 될까? 이것들을 뭐 이렇게 뭐 배열 형태, 줄 형태, 시퀀스 형태로 했으면 좋겠는데 공간을 얼마나 써야 될까? 메모리를 얼마나 써야 될까? 이런 것도 있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하실 때는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자료 구조고요.
자료 구조라 함은 좀 더 포멀하게 정식적으로 됐으면은 자료의 집합, 우리가 봤던 자료형의 집합, 숫자, 스트링, 플롯 이런 것들. 이 각 원소들이 우리가 특정하게 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열이 됩니다. 뭐 나는 예를 들면은 야 나는 이런 식으로 저장할래. 그래서 1번 뭐 스트링 같은 게 이럴 수 있겠죠. 0, 1, 2, 3, 4 이 순서대로 할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난 두 개가 다 할 거야. 5가 되면 1로 올 거야. 뭐 그래 그것도 방법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규칙이 있을 텐데 이 규칙에 따라서 이제 나열이 되고요. 말했듯이 효율적으로 뭔가 처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거나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잘 쓰게 되면은 실행 시간의 단축 말했듯이 시간 복잡도, 메모리 공간의 절약, 공간 복잡도 같은 거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리스트는 문자형과 같은 시퀀스 자료형이에요. 시퀀스라 하면은 여러분 시리즈, 시퀀스 이런 거 무슨 뜻이죠? 시퀀셜, 시리얼 킬러라고 들어봤죠? 연쇄살인마, 연쇄적인 자료 이런 걸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냥 뭐 여기 1번이 왔으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2번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이 오는 게 이게 연속인 거 아닐까요? 뭐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게 이제 시리즈 시퀀스형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우리가 옛날에 봤던 스트링 같은 걸 보면은 뭐 강원 유니버시티 뭐 이런 문자 같은 게 시퀀셜하죠. 얘가 0번 인덱스에 들어와 있고 1번 인덱스고 2번 인덱스고 3번 인덱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시퀀스라 되어 있고 하는 거고 시퀀스는 뭐 이렇게 숫자 인덱스 같은 게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는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얘네들 접근할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가 있다. 순서대로 접근할 수 있다. 만드는 방법은 이 대괄호를 써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 하나하나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러 개가 들어오면 구분할 수가 있어야겠죠? 구분할 때는 컴마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거나. 즉 리스트가 들어와도 돼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이게 예시인데 뭐 네임스라고 합시다. 우리 학생들 지금 뭐 여러 학생들이 계시는데 이 학생들의 어떤 그걸 볼게요. 이거를 담은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할게요. 그러면 뭐 박상민이라는 친구 놓고 컴마로 이제 구분해 준댔죠. 그 다음에 학생은 수지 학생입니다. 그 다음 컴마 놓고 그다음 한우리 이름 독특한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대괄호 안에다 넣어주면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네임스라는 걸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했더니 출력이 된 거 볼 수가 있죠. 넘버스도 봅시다. 넘버스는 이게 숫자, 스트링 둘 다 된다. 여러 가지 아무거나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 26, 512, 200, 2589를 했고 지금 보면 얘도 지금 같이 출력을 하게 돼 있죠. 출력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어있는 스트링도 있습니다. 비어있는 스트링 넣었더니 비어있는 스트링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각 원소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리스트에다가 뭐 학생들 이름을 0번 학생, 첫 번째 학생 이렇게 특정한 순서에서 넣었다 칩시다. 교수님이 갑자기 물어봐요. 야, 3번 학생 뭐 이름 뭐지?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스트링에서 다뤘던 것처럼 인덱스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하면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0으로 시작을 하고요. 1부까지 2, 3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어, 그 다음에는 뭐 슬라이스도 있습니다. 슬라이스 봤죠? 그때 우리가 여러 개 동시에 접근하고 싶을 때 인덱스로 하면 딱 하나만 되잖아요. 이것만 갖거든요. 근데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갖고 싶어. 이러고 싶을 때 있다고 했고 그럴 때 쓰는 게 슬라이스라고 했습니다. 슬라이스는 뭐 1,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어요. 여기는 포함된다고 했고요.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전까지만 갖고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 2, 3을 갖고 싶을 때는 1, 4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죠. 보시면은 리스트라는 특정한 리스트 변수에다가 이 대괄호를 써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이에는 콤마를 넣고요. 슬라이스 사용은 스트링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파이썬 딕셔너리랑 리스트랑 같은 거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어, 자료 구조죠. 같은 자료 구조 중에 하나고 자료 구조 아까 전에 제가 4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박기태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 중입니다. 이 4개 중에 하나예요. 다만 다르죠. 하는 형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고요. 다만 파이썬의 자료 구조에는 똑같이 속하는 그런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슬라이스를 먼저 설명하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in이랑 not in이라는 어떤 특정한 명령어를 배우겠습니다. 뭐 너무 직관적이죠. in이라고 하면 안에 있냐 이런 뜻이고 not in이라고 하면 안에 없냐 이런 뜻입니다. 뭐 그냥 예제로 볼게요. 자, 예를 들면 리수지, 박상민, 한울이 이런 학생들로 이루어진 어떤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어떤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리수지라는 학생이 연구실에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in을 쓰면 됩니다. 실제로 리수지, in, names라고 되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이게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값을 반환을 합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in을 쓰면 되겠죠? 쓰면은 홍길동은 없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false 값이 나오는 거죠. 그냥 in에다가 not을 붙이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그 not을 붙이면은 그냥 in과 반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이 예제를 not이라고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반대로 이 값이 false가 될 거고요. 이 값이 true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in이랑 not인 같은 거 쓸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끼리도 플러스라는 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플러스는 이 우리가 숫자에서의 플러스와는 다르게 그냥 병합을 하는 연산입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A라는 거는 0, 1, 2, 3이라고 되어 있고 B라는 거는 4, 5, 6이라는 리스트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그냥 0, 1, 2, 3에다가 이어가지고 4, 5, 6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리스트에다가 더하기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아쉽게도 빼기는 없습니다. 곱하기 연산도 있어요. 곱하기 연산을 하면은 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트넘이라는 리스트에다가 우리가 이걸 만든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3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3번씩 반복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할 때는 곱하기를 했습니다. 뭐 아쉽게도 나누기는 또 없어요. 자, 슬라이스는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리스트 예를 들면 학생의 우리가 이름 이렇게 담아놨어요. 홍길동, 이수지, 뭐 박광민 그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뭐 홍길동 학생이 나 이름 너무 창피해요. 홍진영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 친구 정보를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바꿔주고 싶은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리스트에서는 그냥 새롭게 할당이라고 했죠. 이거 변수 할당. 할당을 해주면 되는데 그 할당한 거를 우리가 다시 자 봅시다. 할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 메모리가 있고 변수 값이 있고 이 안에 실제로 어떤 값이 담긴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리스트라는 걸 만들면은 뭐 리스트가 있고 각각 개개의 어떤 값들이 어떤 특정한 메모리 주소를 담고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컴퓨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컴퓨터예요 지금. 뭐냐 컴퓨터 CPU를 쓸게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리스트고. 자,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은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값을 변경한다는 거는 이 메모리 주소 안에 있는 값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메모리 주소 안에 있는 값을 변경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0번 혹은 1번 이 인덱스에 접근을 먼저 하면은 여기에 접근할 수 있고 이 값은 결국에는 우리 주소값에 접근하겠죠. 그러니까 이 주소값에 이제 이 리스트가 접근을 해가지고 변경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밑에 단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이 위에 단만 생각을 해보셔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추후에 좀 배울 조금 고급 과정이나 조금 어려운 개념에서 조금 알아야 될 거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밑에 단에도 뭐가 있다는 건 항상 신경을 쓰세요. 하여튼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냥 리스트 개의 원소에다가 접근을 해서 할당을 진행을 하면 될 겁니다. 심플하게는. 더 그 밑에는 메모리 주소에 접근을 한다는 거. 자, 예제를 하나 볼게요. 헷갈리니까. 뭐 스펠링이 있는데 어떤 sweet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sweat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메모리 이 엘리멘트 일단은 원소라고 할게요. 원소에 먼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원소에 접근을 하고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이 실제 메모리 주소 접근을 할 거고요. 이 값에다가 새롭게 값을 할당을 해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입력해야 될 명령어는 이렇게 될 겁니다. 해석을 하면은 스펠의 세 번째 원소의 값을 이거라고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변경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슬라이스 값을 써도 뭐 변경할 수 있어요. 뭐 멀치라는 값 있을 때 멀치, 뭐 마스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하고 싶다고 합시다. 이걸 어떻게 변경할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슬라이스로 접근한 다음에 이 슬라이스 내에다가 이제 특정한 값들을 이렇게 할당을 뭐 리스트로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좀 다르죠. 우리가 아까는 개개 밸류만 했는데 지금은 슬라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선택을 3개 했잖아요. 아까는 야 얘만 해줘 이거였는데 지금은 야 이거 다 해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을 값도 우리가 아 오케이 나도 특별하게 이제 뭐 어떤 이러한 특정한 이제 뭐 어떤 리스트로 입력을 해야겠죠. 다만 리스트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변경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1부터 끝까지 이걸 생략하면은 이 부분을 생략을 하면은 1부터 끝까지 그 끝까지라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생략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생략을 하면 끝까지고 1부터 끝까지라면은 전부를 말하겠네요. 이 값은 내 길이가 4개인데 지금 길이를 3개짜리만 넣었죠. 넣었는데 불구하고 잘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길이 같은 거는 조금 변경이 돼도 괜찮아요. 자,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강사님, 스트링도 인덱스 있잖아요. 얘네도 엘리멘트 개별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Shape of Water라는 이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첫 번째 글자가 우리가 야, 영어는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지 이러면서 대문자로 변경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무시무시한 빨간 글자가 뜨죠. 자, 이거를 모르시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그때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긁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자, 해석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타입 에러요. 어떤 이 타입의 에러가 떴다는 거죠. 타입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형인 거 같고 형, 어떤 형태. 아, 자료형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스트링이라는 오브젝트 또 나왔습니다. 이 객체는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아이템 어사이먼트라는 걸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이템 어사이먼트라는 게 바로 이 엘리멘트 개개에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아이템 어사이먼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스트링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불가능하게. 왜 그러냐?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뭐 이런 것들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조금 고급 개념입니다. 파이썬에는 이제 뮤터블한 속성이 있고 이뮤터블한 속성이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부터 봐볼게요.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할당 같은 거 하면서 배웠던 건데, 우리가 ABCD라는 거를 X에다 할당한다. 그럼 X 값이 ABCD를 담고 있는 어떤 메모리 주소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자, Y에다가 X를 또 할당했어요. 와, Y는 이제부터 X야. 라고 하면 Y랑 ABC 얘도 또 똑같이 이제 똑같은 주소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0번이라 할게요, 그냥. 자, 여기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죠. 플러스 같은 거 하면은 문자열을 계속 늘릴 수 있다고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늘려봤어요. 우리 생각에는 A, B, C, D에다가 뭔가 2가 추가되겠구나. 왜냐면 이 값에다가 우리가 더한 거잖아요, 지금. 이 Y라는 거는 이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고 있고 이 참조한 값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이 0번에다가 2가 붙어서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게 뭐람? 새로운 주소를 하나 생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더니 2라는 걸 붙여서 이제 X랑 Y가 갈라서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을 이뮤터블하다고. 뭐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면은
그럼 파이썬의 원작자의 의도를 알아야겠지만 아마 이제 이런 스트링 같은 것들은 조금 변경될 일이 자주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따로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뭐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뮤터블하다. 그러니까 뮤터블하다는 거는 이게 변경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뮤터블. 이미 붙으면 이제 부정어죠. 그러니까 이뮤터블하다는 거는 이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불가능한 자료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면에 변경이 불가능한 게 있으면은 변경이 가능한 게 있겠죠. 자, 변경이 가능한 건 대표적인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 똑같이 조건을 세팅해 볼게요. 자, 1번 1, 2라는 엘리멘트를 갖고 있는 어떤 리스트를 만들고 였다가 둘 다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어펜드라는 걸 할 건데 이거는 뭔지 이따가 배울 거지만 그 하나를 추가해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에다가 2에다가 더해서 3이라는 걸 하나를 추가를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자, 추가를 해주면은 얘도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이뮤터블한 케이스처럼 뭔가 메모리 주소가 새로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생기지 않고 우리가 원래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기존의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변경을 시킨다. 변경. 뮤터블하니까. 즉 이건 다시 말하면은 내가 y 값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더라도 x랑 y랑 지금 같은 주소를 갖고 있죠. 이 x 값을 출력하면 x 값도 같이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x랑 y랑 같은 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y를 변경시키면 x가 가리킨 값도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경이 된 겁니다. 실제로도 x 값을 출력해 보면은 1, 2, 3 나오고 y 값을 해도 1, 2, 3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오른쪽에는 값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는 뮤터블한 속성과 이뮤터블한 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스트링이 왜 저런 게 안 되냐? 왜 스트링이 도대체 이 값이 변경이 안 되냐? 얘는 이뮤터블한 애들은 엘리멘트 변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야, 너 이미 이렇게 통째로 이거 하나 저장해놨는데 이 값 하나만 변경하면 어떡해? 안 돼,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얘는 이뮤터블 하잖아. 근데 반대로 리스트 값에다가 뭐 리스트가 1, 2, 3이에요. 리스트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값 변경 가능하죠. 뭐 이렇게 3을 4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얘는 돼요. 왜냐면 뮤터블한 속성이니까. 그래서 뮤터블한 속성과 이뮤터블한 속성이 있다는 걸 잘 알아두게 될 거고요. 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추후에도 알아보게 될 거고, 이왕이면 저희 천천히 하기로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23분이니까 좀 넉넉하게 10분만 쉬어가지고, 33분까지 조금 화장실이나 뭐, 흡연자분들은 흡연도 하시고, 리프레시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33분에 다시 뵐게요.
네, 33분이 됐고요. 뭐 이제 오신 분들은 다시 죄송합니다. 오신 분들은 이제 뭐 저번에 이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뭐 캠을 켜야 되는 것 같긴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 켜셔야 된다 뭐 하면은 이제 키셔야 되겠죠. 뭐 그거는 제가 이거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가지고 뭐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미 지침 사항 있을 테니까 그거 행동해 주시면 돼요. 오늘 이도 교수님 안 계시니까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이제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리스트 아까 전에 얘기를 했듯이 리스트 안에는 또 아무거나 담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리스트도 이렇게 담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응용하면은 뭐 2차원 리스트 이게 뭐 정식으로 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하세요. 그러니까 2차원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매트릭스가 되겠죠. 사용대수를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지금 AI 이런 학과잖아요. AI라 하면은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할 텐데 이것들은 이제 이거를 지탱하는 기반들이 선형대수, 리니어 알제브라, 뭐 확률, 통계, 스태티스틱스, 뭐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뭐 선형대수라 하면은 사실상 행렬과 벡터를 다루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아마 직접 만들어서 쓰는 일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행렬 같은 걸 좀 익숙해 주셔야 되고 다루게 되는 테크닉 자체는 뭐 비슷할 거예요. 어쨌든 다루게 되니까. 뭐 다만 이걸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다룰 일이 없다 뿐이지 뭐 이런 것들 다루게 될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이런 개념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학생 뭐 이쪽 디멘션이 국어 점수에 대한 거고 이쪽에 학생들이 이제 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바이 5짜리 매트릭스를 만들 건데 이런 걸 우리가 리스트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겠죠. 네스티드 그러니까 중첩돼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국어 점수 일단 먼저 적습니다. 이쪽 부분 행을 로를 적고 로도 적고 로 3을 적어요. 그러면 이 행들을 적은 다음에 이 행들을 하나로 모아버리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행이 여기 있고 2번 행이 여기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첩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응용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쓰게 될 거예요. 뭐 그냥 그 정도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자료 구조인데 튜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튜플. 튜플은 리스트랑 똑같은데 딱 하나 달라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썼던 뭐 더하기라던가 이런 것들 뭐 아까 전에 뭐 이렇게 더하기 할당한다거나 뭐 잠깐 봤는데 우리 어펜드라는 걸 써가지고 추가했었죠. 그러니까 추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리스트랑은 다르게 소괄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1,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1, 2, 3, 4 이런 문자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뭐 들고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안에 투표도 들고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원소를 갖게끔 만들 때 이 하나의 원소를 지금 컴마가 하나 붙어있죠 여기.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투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정수형이나 뭐 스트링 이런 것도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반드시 이 컴마를 붙여줘가지고 얘가 투플로서의 의미를 갖게 이렇게 컴마를 하나 붙여줘야지만 반드시 하나의 원소로 갖는 투플이 됩니다. 뭐 네. 그리고 뭐 변수로 할당 뭐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좀 독특한 점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투플의 특징을 하나 볼 수 있는데 month, 뭐 days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평생 변할 일 없죠. 여러분들 10년 일한다고 해서 갑자기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주 7일이 아니고 주 8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2023년부터는 1년에 12월이 아니고 1년에 15월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들을 이렇게 투플로 할당을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고급적으로 넘어가면은 리스트는 우리가 뭐가 들어올 수 있죠? 뭐든지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3개짜리만 이렇게 잡아놔도 실제 메모리 구조상에서는 얘 분명히 뭐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리스트를 썼겠지? 이러고 나서 얘네들에 대한 추가 메모리를 미리 할당을 해놔요. 그만큼 메모리 낭비가 심하겠죠. 근데 투풀 같은 거는 안 변하죠. 그러니까 투풀은 딱 이 3개에 해당하는 메모리만 딱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풀을 쓸 일이 확실하다면은, 그러니까 변할 일이 없는 걸 쓴다고 하면 투풀을 쓰는 게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슬라이스 돼요. 슬라이스는 되죠. 변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하기도 되겠네요. 더하기도 그냥 합병을 하는 거니까. 다만 더하기에서 이렇게 하는 연산 봤었죠, 우리? 이런 연산 같은 거를 리스트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리스트는 더하기, 이거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어떤 거에다가 무엇을 더한다 이 뜻이죠. 좌변에다가 우변을 더한다. 이거를 줄여서 쓰면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이거는 이제 못 쓰겠죠. 이거는 쓰면은 이제 에러가 뜰 겁니다. 슈플에서는. 근데 리스트에서는 이제 이건 가능하고요. 더하기는 가능할 거다. 근데 이거는 안 된다. 곱이 가능하다. 곱하기 3.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곱하기 3 하면 곱하기 3처럼 이렇게 돌아가겠죠. 지금 발렌타인 2월 14일 기프트를 반복했더니 두번 반복했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뭐 이렇습니다.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시퀀스로 되어 있지만 표기하는 방법이 대괄호냐 소괄호냐의 차이가 있고, 얘는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 이걸 길게 말했죠. 뮤터블 한 거예요. 결국에는. 얘는 안 돼요. 그것도 길게 말이죠. 이뮤터블 한 거예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추풀이 뭐 이거 있네. 괜히 설명했네. 네, 추풀이 리스트보다 그래서 더 빨라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공간이 작으니까 당연히 빠르겠죠. 코드를 더욱 안전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로 뭔가를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덮어 쓰거나 뭔가 변경을 실수로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라이트 프로텍트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받았어요. 이걸 리스트로 받고 뭐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야, 이거 좀 평균값 구하고 평균값 구한 다음에 편집편차값 구한 다음에 이걸로 좀 뭔가 유의미한 걸 뽑아보자.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써보자. 뭐 이렇게 쓰면 우리가 그 정규 편차로 그 표준 스탠다드 가우시안으로 만들 수 있죠. 그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나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봐. 근데 리스트를 잘못 건드리면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이 그림처럼 원본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 프로텍트. 원본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투풀입니다. 투풀 쓰면은 이런 게 가능해요. 그리고는 뭐 이제 이건 말했죠. 미리 메모리를 할당한다. 그러니까 낭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학생 한 분이 여쭤보셨던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여러분 사전이죠, 사전. 사전 어떻게 돼 있어요? 헬로우,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키 값을 통해서 하나의 밸류를 우리가 연결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는 우리가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방에서는 이거에 대한 원리는 해시 펑션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한 펑션, 뭐 예를 들면 나누기, 소수로 나누기를 하세요. 그럼 소수로 나누기 하는 것보다 나머지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값에 따라서 얘네들의 밸류 값을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특정한 값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해시 펑션을 거치게 되면은 이런 키가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존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제 2번 버켓, 여기 메모리 구조에서 어떤 특정한 값, 전화번호 같죠? 이런 값들을 가지고 오고, 리사 스미스, 이 사람은 뭐 자매인가 봐요. 이 사람도 이렇게 돼 있고, 샌드라 D, 뭐 이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딱 값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매핑을 1대1로 하게 되는 게 이제 이런 딕셔너리 구조고, 뭐 해시 값이 좀 중요해요. 해시 값을 여러분들 직접 다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제 해서 말씀드리면은 해시 펑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유한 값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1부터 2
7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얘를 잘 나누는, 잘 구성하는 어떤 해시 펑션은 나누기 7이라는 이런 펑션입니다. 나누기 7을 했을 때 나머지를 보면은 1, 2, 3, 4, 5, 6, 7. 안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에 따라서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누기 3이라는 이상한 해시 펑션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1, 2, 3, 4, 5, 6이 1, 2, 0, 1, 2, 0 반복이 되면서 여기가 겹쳐버리죠, 지금. 그러면은 해시 컬리전이라고 해서 해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유일한 값들을 보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파이썬은 이런 걸 자동으로 알아서 해시 펑션 같은 거 골라주니까 실질적으로 다루게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고,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리스트랑 뭐가 다른가? 리스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상사가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키가 185인 사람이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이 사람 좀 찾아봐. 그럼 검색을 해야 되죠. 정말 눈이 좋으면 이 두 번째 185가 있어가지고 두 번째만에 찾을 수 있는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끝까지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아까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정식적으로 나타내면은 ON이라고 씁니다. 이 O라는 거는 이 O를 따라서 빅 O 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빅 O 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즉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n번 즉 이 길이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그 바이트 페어 코딩 그 카카오 예제를 설명할 때 왜 n제곱 할 수도 있다 세제곱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85라는 숫자를 바로 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키를 갖고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키 값이 다 서로 다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름을 찾게끔 이렇게 매핑을 합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키 185를 통해서 가면은 어딘가에 있는 그 사람 이름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185, 뭐 이름 유인혁 이런 식으로 매핑이 돼 있을 거니까 이 값으로 바로 이름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한 번만 딱 걸릴 겁니다.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백만 건, 수천만 건, 수억 건의 데이터를 여러분들 조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KT를 다녀가지고 KT에서 통신 기록을 조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몇십만 건 있을까요? 1년 중에 그걸 찾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탐색을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해시 테이블 구조를 딱 한 번만에 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특징이 방금 말했던 키, value, 사전으로 따지면 어떤 단어가 있고 그 단어의 뜻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형식이다. 그래서 단어만 알고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value, 뜻값을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우리는 이제 리스트, 투플을 이렇게 썼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키와 콜론, 밸류, 컴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게 엘리멘트 하나의 엘리멘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멘트는 또 키, 밸류를 컴마로 이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쉽죠? 자, 한 가지 이제 키를 보면 이 딕셔너리 키를 봤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뮤터블한 케이스만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변화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키가 변경될 수 있잖아요. 뮤터블 하면은 키에다가 누가 변경을 해보세요. 그럼 해시 콜리전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보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키 값은 무조건 그러니까 절대로 변경이 되면 안 되니까. 왜냐면 다른 거랑 중복이 되게 우리가 잘못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해시 콜리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충돌이 되니까 이뮤터블한 값만 받도록 애초에 세팅을 해놨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시를 들었을 때 리스트를 키로 이렇게 떡볶이랑 김밥 가격이 3,000원이다 표현했더니 이거 지금 에러 떴죠? 타입 에러 떴습니다. 또 unhashable 타입 리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시블한 타입이 아니다. 투플 써봅시다. 투플이랑 리스트랑 비슷한 거니까. 투플을 썼더니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가 세트 메뉴에 대한 어떤 프라이스 이 가격 정보를 이렇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밸류는 이와 다르게 어떠한 값도 돼요. 그래서 뭐 문자열 키에 대해서 밸류를 이렇게 스트링을 넣어도 되고요. 뭐 숫자를 넣어도 잘 작동하고요. 뭐 잘 될 겁니다. 키값은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185라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유인혁도 있고 뭐 김인혁 씨도 있다고 칩시다.
이 두 인물은 다른 사람인데 이 185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 두 명이나 있으면 이게 지금 어느 값에다가 지금 가야 될지 이걸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값은 중복이 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뭐 중복해서 들어왔다 이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무시가 될 겁니다. 이거 뭐, 이것도 있었네. 제인이 설명했네요. 그래서 리스트 투플은 뭐 구조가 이제 다르다. 뭐 이런 거고. 한 가지 이제 또 얘기를 안 한 특징으로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리스트는 시퀀셜하다 했잖아요. 시퀀스. 순서가 있다. 딕셔너리는 순서가 있진 않아요. 순서가 있진 않고 그냥 무작위로. 지금 보시면은 나는 1, 2, 3, 4, 5로 되어 있는데 넣었는데 막상 실제로 출력을 해보니까 순서 뒤죽박죽 바뀌었어요. 왜냐면 순서가 없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나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거나 똑같은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순서가 있는 딕셔너리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좀 더 발전된 이제 어, 그 자료 형태로는 이제 오더드 딕셔너리라고 순서가 있는 딕셔너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려우니까 굳이 보진 맙시다. 그냥 키워드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지금 제가 보시면은 계속해서 뭔가 키워드를 쏟아내고 있는데 보시면 적어놨다가 옛날에 저 강사님이 뭐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찾아봐야겠다.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굳이 안 알려드리는 거는 알 필요도 없고 충분히 대체해서 조금은 복잡하겠지만 그냥 딕셔너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굳이 뭐 이거 없어도 됩니다. 다만 키워드 같은 것만 좀 기억해 놨다가 진짜 필요할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자, 딕셔너리는 뮤터블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소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똑같아요. 리스트 할 때랑 똑같죠? 다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인덱스가 아니고 이제 키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프라이스라는 딕셔너리에다가 떡볶이 3,000원 이렇게 해놨는데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뎅 2,000원 우리가 메뉴를 추가했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변경할 때도 떡볶이 가격이 4,000원 올랐어. 또 일단 떡볶이 쓰고서는 4,000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리스트 이런 데선 제가 삭제하는 걸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리스트도 사실은 삭제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냥 따라 해보세요. del이라는 특정한 명령어를 통해서 delete 약자입니다. 이 원소의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그 원소가 삭제가 됩니다. 만약에 del d만 하면은 이 딕셔너리 변수가 전부 다 삭제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인덱스 혹은 리스트 키 값을 통해서 이제 접근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분식집의 메뉴가 추가됐어요. 중식이라는 것도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장사가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나갔는데 장사가 사장님 너무 메뉴가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이제 이렇게 조언을 들은 거죠. 오케이 중식을 삭제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중식 삭제할 때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대를 쓰고 이 딕셔너리에 이 리스트 이 키값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부분 사라진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볼 거는 셋입니다. 셋. 셋. 영어 좀 하시는 분은 이거 집합 잊었듯이 집합. 집합은 집합의 특징 뭐예요, 여러분? 순서가 그런데 뭐 우리 수학 보면은 집합 있잖아요. 막 뭐 우리가 어떤 특정 x 뭐 x는 뭐 저기 이렇게 쓰잖아요. 자연수의 집합 1, 2 이렇게 쓰죠. 막 초등학교 때 막 배웠었죠. 중학교 때인가? 근데 이거를 내가 2, 3, 1, 4 이렇게 쓰면 뭐 틀렸을까요?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수학적인 집합이랑 거의 성능 어떤 갖고 있는 기능이 똑같습니다. 즉 순서가 없고요. 중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중복이라는. 그래서 중복이라는 개념이 뭐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입력을 하더라도 중복이 없이 그냥 똑같은 데이터가 됩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1, 2, 3, 4라는 리스트랑 4, 3, 2, 1이라는 리스트랑 비교하는 연산자를 써서 비교를 해볼게요. 틀렸다고 나오죠. 당연히 틀리니까. 왜냐면 시퀀셜 하잖아요. 시퀀셜 하다는 건 순서가 있다는 건데 순서들을 변경해 봤으니까 다른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이 셋은 지금 변경을 해봤더니 변경을 해도 똑같더라. 혹은 여기는 3, 3이라고 해서 중복된 값을 넣어봤는데 이것도 똑같다고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좀 독특한 특징이 있고요.
엘레멘트 같은 경우는 이뮤터블한 자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원소가 똑같은 애가 있으면은 걔 삭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해시 펑션, 해시 맵을 통해서 해시 맵이라고도 하고 해시 테이블이라고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핑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미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원소가 있으면은 뭐 추가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판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도 한번 해보시고요. 뭐 여기까지 배워서 똑같고 뭐 대부분 지금 했던 거에 응용이니까 셋을 만들 때 리스트 아니 딕셔너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딕셔너리는 콜론 이렇게 해서 표현하잖아요. 그 콜론이 아니고 엘레멘트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얘가 이제 셋이 됩니다. 뭐 셋에도 연산자가 있는데 뭐 우리가 교집합, 집합이니까 교집합을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AND를 써서 그러면 S1과 S2의 교집합이니까 3, 4가 나올 거고요. 뭐 S1과 S2의 뭐 합집합을 할 수도 있겠죠. 합집합을 하면은 0, 1, 2, 3, 4, 5, 6, 7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뭐 차집합, 뭐 차집합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집합할 때는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때는 빼기 연산자를 썼습니다. 반대로 더하기 연산자가 있느냐? 더하기 연산자는 저도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없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리스트나 이런 것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외워두시면 좋고 뭐 외워두셔도 괜찮아요. 저도 지금 보면은 이제 확실하지 않다고 표현하잖아요. 저도 안 쓴지 오래되면 다 까먹는 게 사람인데 그냥 그때그때 잘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 예제는 쉬운 거니까 시간 관계상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여럿이서 개발하는 경우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제 기억에는 조별과제 하듯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 하고요. 나머지는 버스를 탔던 것 같아요. 교수님의 의도랑 다르게. 이 방법 아니면 이 방법을 선호할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하면 한 줄 한 줄 작성한다. 근데 이거 요새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코로나도 심한데 이것도 요새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 방법이 제일 무난은 하겠네요. 자, 그럼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어떻게 나눌 거냐? 뭐 일단 로직별로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나누는 방법은 함수, 모듈,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얘네들이 기능이에요. 기능이 함수가 되고 기능이 모듈이 되고 기능이 객체가 되는 거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함수라는 걸 보고 제 생각에는 시간 관계상 모듈을 못 볼 것 같은데 무조건 모듈을 못 볼 것 같고 객체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라는 건 뭐냐? 어떤 일을 수행하는 코드의 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계속해서 뭔가를 더하는 기능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매번 더하기 있을 거예요? 아니죠. 뭐 그냥 뭔가 간편하게 좀 뭔가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아니면 좀 더 어려운 에버리지 뭐 평균을 구하라. 아까 예제처럼 이 뭐 우리 상사가 야 이 데이터들 값들 평균 좀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교화 좀 시켜봐.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매번 데이터마다 계속 그런 기능을 만들 거예요? 아니죠?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 쓰면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놓고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수행이 예측이 될 때, 물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반복적인 수행이 없더라도 웬만하면 코드를 이제 기능별로 만들어서 수행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작성한 후에 호출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치 있는 부분을 뭉치로 묶어서 쓰고요. 이 뜻은 결국 뭐냐면 코드의 리유즈, 재활용을 높이고요. 중복성을 낮추는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코드가 그래야 짧아지고 간결해지고 읽기 쉽잖아요. 그래서 코드는 논리적인 단위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항상. 이 프로시저를 결국에는 분해를 한다는 뜻이고요. 펑션, 함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프로시저라는 거고 프로시저라는 거는 이제 결국 분리가 돼야 되는 거고 이 분리가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라기보다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what you're doing it to 뭘 하려고 하는 기능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좀 그 단위로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모듈 객체도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좀 이따 보고 얘는 레고 블록이랑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수행하는 일은 A, B, C라는 되게 복잡한 일이라더라도 얘를 실제로는 작성을 할 때, 코드로 작성할 때는 A, B, C로 나눠서 작성을 하고 얘를 블록 쌓듯이 조합을 해서 하는 게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권장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선언과 사용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우리가 def라는 명령어를 써서 씁니다. def라는 명령어를 쓰고 여기 함수의 이름을 쓴 다음에 똑같이 콜론을 쓰고 여기에 적절한 인덴테이션을 한 다음에 이 안에다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평균값을 구했어요. 평균값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평균값을 얻다가 갖다가 쓰려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평균값을 나한테 다시 줘야 되는 어떤 함수 그런 기능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return이라는 게 있는데 return이 있으면은 이 함수 내에서 뭔가를 막 기능을 뭔가 하고 그 결과값을 이 함수 바깥으로 반환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return을 쓰면은 뭔가를 값을 반환을 한다는 거고요. 리턴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뭐 리턴이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리턴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리턴이 없이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더 살펴볼게요. 지금 좀 헷갈릴 테니까.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름은 직관적이고요. 작업을 요약하는 단어로 그러니까 너무 길면 읽기 힘들어요. 그리고 변수 이름 작성 규칙 우리 배웠었죠. 저번에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이 언더스코어 그러니까 뱀이 지금 기어가는 것 같다고 해서 스네이크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이 밑줄로 이렇게 언더스코어로 이어서 쓰는 게 작성 규칙입니다. 다 소문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에버리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시다. 뭐에 대한 에버리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이 빠졌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걸 받아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값을 취해 주세요. 이 값들을 더해 주세요. 뭐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파라미터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average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함수 이름을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근데 이 안에다가 어떤 값을 오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이 값을 받을 값들. 이게 바로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요. 이 파라미터를 받게 되면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뭐 평균값을 구하든 더하든 간에 그 다음에 뭐 나누고 그 다음에 리턴을 이렇게 뭔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 값에 뭔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 함수에서 뭔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이 파라미터라는 거는 이 함수가 끝나게 되면은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뭔가 여러분들이 지지고 볶고 계산을 해놨어요. 이 값도 이 밖에 나가게 되면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되니까 반드시 리턴 값을 통해서 이걸 변환받도록 하고 이 파라미터 값을 받아가지고 이걸 갖고 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 함수 내부에서만 변수를 갖고 노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파라미터를 받고 리턴을 받으면은 리턴을 하면은 이 결과값을 함수 안에서 뭔가 조물닥거리다가 이걸 나가버리면 메모리에서 삭제가 되니까 그 삭제되지 말고 저장을 하라 이런 의미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동작 원리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떤 특정 함수를 호출하라라고 하면 그 함수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함수 내에서 넘버 1과 넘버 2를 받게 돼 있죠. 지금 보면 45와 95를 줬죠. 이게 바로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가 들어왔으면은 이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넘버 1 더하기 넘버 2를 가지고 2로 나누게 되고 이 값을 다시 반환을 하게 해주면 리턴을 했죠. 반환한다, 리턴한다, 반환한다죠. 일단 반환을 해준 겁니다. 결국에는 그 리저트 값을 여기서 프린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례로 오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함수가 끝났잖아요. 여러분들이 넘버 1이라던가 2라던가 이 리절트 여기 있는 값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해도 이미 메모리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고를 하셔야 돼요. 뭐 어렵죠? 뭐 시간이 없지만 예제를 하나만 더 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곱셈을 하라는 지금 멀티플라이어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요. 자, 이 파라미터는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곱셈을 한 다음에 반환을 해줍니다. 자, 그럼 메인 프로그램이 흐름이 여기서 시작이 되죠. 이 함수는 함수 자체로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얘를 호출을 했을 때만 그 비로소 이 기능이 이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랑 A는 5, B는 4를 통해서 이 값을 넣어줬고 파라미터 값을 넣어주면서 호출을 했고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함수로 가서 이 함수의 기능을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 값을 곱한 다음에
이 result라는 곳에다가 반환을 해줄 겁니다. 즉 멀티플라이의 결과값이 x 곱하기 y가 되는데 20이 되겠죠. 이 20값을 다시 리절트 값에다가 지금 저장을 한 겁니다. 변수로서 그 얘를 출력을 하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함수, 수학에서 쓰는 함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이것도 지금 한 줄로 썼는데 이건 권장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제를 할 때는 제대로 두 줄로 나눠서다가 쓰세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반환값이 없이 동작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야 너의 이 나이를 보여주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줘. 근데 얘는 반환할 필요가 없죠. 전혀. 그냥 이 안에서 뭔가를 출력을 하는 기능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턴 굳이 없이 여기서 프린트문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가만 고민해 보시면은 이거 이 프린트 안에다가 지금 뭐 넣었죠? 이것도 사실 함수예요. 여태까지 봤던 int 뭐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하라고 했죠. 특정한 명령어라고 했었죠. input 얘를 다 사실은 함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넣을 때는 이 파라미터를 주게 되어 있고요. 이 프린트가 하는 일은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바꿔서는 이 파라미터를 그대로 출력을 한다 이런 함수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함수를 봤으니까 뭐 이제 인풋이나 프린트 같은 것도 뭐 의문점 없이 편하게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볼 텐데 아까 제가 이 함수를 벗어나면 얘 메모리 삭제가 된다고 했죠. 이제 이게 바로 네임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그 어떤 기능이에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스페이스죠. 이름 공간인데 이 이름 공간들이 어떻게 펼쳐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함수 내가 제일 적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파이썬을 막 여기서 못 쓰고 있어요. 뭔가 썼는데 이 함수 내에 있는 이걸 접근 못 한다고 했죠. 이 안에 있는 건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위에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괜찮은데 아래로는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게 펑션, 함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이것도 함수인데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뭐 인클로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함수예요. 함수인데 일단은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함수 있고 그 바로 위에가 바로 모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트인이라고 부르는 파이썬, 파이썬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 예를 들면 레인지. 우리 레인지라는 거 변수를 저장 안 했는데도 쓸 수 있었죠. 이게 바로 빌트인 펑션이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트인으로 갖고 있는 펑션 혹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펑션도 이제 이렇게 우리 이름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이제 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변수를 함수 내에서만 사용하는 걸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전역 변수라는 걸 프로그램 전체, 아까 전에 봤던 레인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펑션 내부에서는 이렇게 접근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지역 변수에서 전역 변수가 이렇게 있죠. 펑션 내부에서 전역 변수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 밖에서는 지역 변수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함수 내에서 전역 변수,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변수가 매우 중요해. 이 값을 그래서 파이썬 전부에서 썼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쓰게 됩니다. 예시를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토탈이라는 calculate라는 걸 했고 x 플러스 y라는 걸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것만 볼게요. 얘네들 안 볼게요. 왜냐하면 변수만 결국은 중요한 거니까. 자, 아니다. 봐야겠다. 봐야겠네요. 자, 토탈에다가 x 플러스 y를 했고 지금 뭔가 이거 기억나죠? 포매팅 a가 이렇게 들어가고 뭐 b가 들어가고 이런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calculate ab를 출력을 했습니다. 이걸 호출을 했어요. 이 함수를. 이 함수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작동을 하겠죠. A는 5고 B는 7이니까 5 더하기 7 토탈은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지금 A라는 변수랑 B라는 변수랑 토탈이라는 변수를 출력을 하게끔 해놨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근데 A가 지금 여러분들 이 안에 A가 없죠. 지역 변수 내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썬은 뭐를 하냐면은 얘는 지금 파이썬
펑션 내부에는 접근 가능한 게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가 있겠죠. 먼저 지역 변수부터 먼저 찾아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강사님 이렇게 누군가를 불러요. 그럼 누가 대답을 하겠어요? 제가 대답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찾는 강사님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듣는 강사님이라던가 학교에서 아니면 학원에 있는 강사님을 찾고 싶은데 그냥 강사님 불렀더니 내가 대답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지역 변수잖아요, 지금. 이 줌 룸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제가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들 학원 가서 대답을 하면 또 그쪽에 있는 지역 변수에서 강사님 부르면은 학원에 있는 강사님 대답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역 변수에서 먼저 찾는데 이 지역 변수에도 강사님이 없으면은 전역 변수에 가서 찾기 시작합니다. 자, A, B가 지금 지역 변수에서 찾아봤는데 없죠? 얘는 전역 변수에 가서 찾아봅니다. 전역 변수에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하라 그러면은 5값하고 7값하고 12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 밖에서 똑같은 걸 썼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토탈이 지금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토탈은 지금 접근 못하죠. 왜? 함수 안으로 접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면 다른데 무슨 토탈이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 그래서 얘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불구하고 얘는 0 이렇게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럼 실제 우리가 계산한 이 calculate 더하기 값을 계산한 이 토탈 값은 지금 썸에 저장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값을 저장하려면 이렇게 리턴을 받은 값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주 매우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계산을 직접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 예제를 좀 바꿔볼게요. 우리가 토탈 값이 있는데 그 글로벌 쓰면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키워드를 쓴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이라는 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글로벌 토탈이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 이 값은 야 토탈은 여기도 있는 게 아니고 이 밖에도 있는 값이야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탈은 여기서 토탈을 원래 얘 토탈만 의미했었는데 여기는 토탈은 이 값만 의미했었는데 바뀐 거예요. 이 값으로. 그러니까 이 토탈이나 실제로는 같은 값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토탈 값이 12, 12로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엔 이 0값이었죠. 왜냐하면은 토탈이 여기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글로벌을 여기서 호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을 세팅했으니까 얘는 글로벌 변수, 전역 변수가 되고 로컬 변수가 아닌. 그래서 이 글로벌 변수에다가 접근을 하면은 이 글로벌 변수 세팅해 놓은 값을 함수 밖에서 함수 내로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함수의 호출 횟수를 알려주는 함수를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함수가 호출을 낼 때마다 뭔가 값을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밖에다 카운트 값을 놓고 야, 이 카운트 값에다가 플러스 1을 넣자. 대부분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면 에러 떠요. 왜? 에러 메시지 봤더니 언바운드 로컬 에러예요. 언바운드 로컬. 언바운드는 묶여있지 않다는 뜻이고 로컬은 지역이란 뜻이고 카운트라는 로컬 베리어블 이게 어사인 할당하기 전에 뭔가 호출 레퍼런스 호출 참조됐어. 뭔 소리야 지금 야 이거 불렀잖아 왜 안 돼? 자 이거를 분해를 해볼게요.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카운트 플러스 1이죠. 자 이때 여기서 지금 카운트 플러스 1인데 우리가 실제로 이 카운트라는 거를 호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의 카운트랑 이 시점에서 카운트랑 좀 다르게 되죠. 이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풀었으면 이건데 그러니까 할당과 동시에 덧셈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의미하는 카운트는 이 값에다 접근한 다음에 이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이 카운트 값을 먼저 찾는 거죠. 왜냐하면 할당과 이거를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자, 동시에 하는 거니까 지금 할당을 해야 되는 거죠. 덧셈과 동시에 할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덧셈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호출하는 게 나는 글로벌을 호출하도록 지금 의도를 했는데 실제로 호출되는 건 그 로컬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가 따로따로 불러서 뭔가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는 할당
더하기 덧셈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당이 됐잖아요, 이미. 이 로컬 베리어블에 이미 할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덧셈을 하고 싶은데, 야, 근데 마땅 막상 보니까 할당된 게 없는데?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할당과 덧셈을 동시에 하니까 얘가 로컬 베리어블에서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글로벌 베리어블에서 원래 찾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로컬 카운트를 우리가 따로따로 이제 불러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정확히 여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카운트를 먼저 더하기 불러서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이거를 반환해서 이 값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제로는 작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글로벌 쓸 수 있겠죠, 물론. 글로벌 쓸 수 있어서 글로벌 카운트라 하면은 여기는 카운트랑 여기는 카운트랑 똑같은 카운트가 되겠죠. 이전의 카운트는 이 두 개가 다른 거였는데. 그러니까 덧셈을 할 때마다 매번 1씩 증가하는 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수만 줄이라 생각했어요. 만 줄이라 생각했어요. 이 코드가 여러분들 작성 코드가 만 줄인데 뭔가 내가 의도했던 대로 동작을 안 해요. 이게 논리적 에러가 발생한 거죠. 문법적인 에러가. 여러분들 눈알 빠지게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제 맘대로 로컬엔 로컬에서만 로컬 애들이 그 글로벌 애들이 로컬에 지금 참조를 못하게끔 파이썬에서 막아놨는데 여러분들 억지로 열어놨잖아요 지금. 원래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열어놨잖아요. 그러면 이거 만 줄짜리 내가 어디서 했지 이런 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풀체크하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봤는데 1년 뒤에 다시 봤더니 에러가 떴다. 이거 여러분들 정확히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짰는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굉장히 투명하지 않은 구조고요. 추적하기 매우 어렵고 디버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짜는 건 절대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게 또 있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쓰려면은 이게 제일 좋은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제일 좋은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받고 이 안에서 더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고 그럼 카운트에다 돌려줬으니까 다시 카운트는 0에서 1값으로 변하겠죠. 원래 카운트 값은 0값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리절트를 받았으니까 1값으로 이렇게 이 메모리 어드레스가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짜는 게 귀찮긴 해도 훨씬 더 이제 보기에는 추적하기는 깔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쓰려면은 절대로 전압 변수 쓰지 마시고요. 글로벌 키워드는 그냥 봉인했다 이렇게 쓰세요. 생각하세요. 그리고 함수 외부의 값을 제어해야 된다. 그러면은 직접 변경하지 마세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방금처럼 받고 외부에서 그 값을 받고 이 함수 내부에서 여기서 막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보내고 딱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뭐 전역 변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함수 내부에서 그냥 우리가 뭐 아까 전에 카운트 같은 거 그냥 함수 내에서 뭐 함수 내에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기 귀찮다고 그냥 카운트 이렇게 바로 여기 있는 카운트에 바로 접근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함수 호출 방법 이거는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받는 방법이에요. 파라미터를 어떻게 받냐. 왜 이게 중요하냐? 뮤터블한 특성이랑 이뮤터블한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 함수는 이게 동작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콜바이 밸류라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콜바이 밸류, 두 번째 콜바이 레퍼런스예요. 밸류 값에 의해서 호출됐다라고 하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함수 호출 시 전달되는 변수의 값, 파라미터가 이 값을 복사하는 거예요. 딱 봐도 느낌 오죠? 이거 미뮤터블인 경우에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로컬 밸류로서의 특성을 갖습니다. 즉 함수 밖에서랑 상호작용이 안 돼요. 로컬 밸류니까. 근데 콜바이 레퍼런스는 보통 주소를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참조값. 이 레퍼런스 값을 줘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에 직접 접근해서 우리가 값을 변경해 버리니까 이 로컬 베리어블이 아니고 밸류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글로벌 값에서 이제 값이 변경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 뮤터블한 케이스에서는 얘는 변경이 가능할 때는 레퍼런스처럼 움직이고요. 컬바이 레퍼런스로 작동이 되고 얘는 밸류로서 작동을 합니다. 예시를 볼게요. 자,
밸류로 뭔가를 줬어요. 콜바이 이제 뭔가를 맞춰보세요. 이었다가 어펜드라는 걸 하는 걸 보니까 어펜드는 아까 리스트라고 하는 거라고 이제 좀 살짝 봤죠. 리스트일 거예요, 밸류는. 와, 이거 리스트구나. 여기다가 어펜드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렇게 값을 변경했어요, 밸류가. 자, 그러면은 이 로컬 내에서 밸류는 지금 뭐죠? 2, 3이 됩니다. 자, 근데 글로벌을 볼게요, 글로벌. 글로벌에서는 지금 우리가 테스트라는 걸 해서 0이라는 걸 넣고 이 0값을 함수에다 집어넣어 줬단 말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죠? 자, 이걸 테스트를 프린트 해봅시다. 이 함수값을 출력을, 함수값을 함수로 호출을 해보고 출력을 해봅시다. 이 값은 지금 0이 아니고 01로 변화를 합니다. 왜? 여기서 어펜드를 했잖아요. 1번에서 어펜드를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어펜드를 할 때는 우리가 이 값의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메모리 주소, 이 메모리 주소에 접근을 합니다. 즉 테스트랑 이 함수 내에 있는 밸류에 해당되는 주소값이 똑같은 거예요. 이 값을 우리가 0, 1이라고 지금 변경을 해놨으니까 당연히 이 테스트 값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콜바이 밸류는 없네요. 밸류. 밸류를 봅시다. 밸류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밸류 예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밸류를 지금 우리가 아니다. 콜바이 밸류를 따로 한번 예제를 만들어 봅시다. 이거 오늘은 한 번도 코딩 안 했으니까 코딩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테스트라는 값을 이번에 0으로 만들게요. 뭐 call by value라고 합시다. 어떤 밸류 값을 받아요. 이 값이 하는 거는 우리가 밸류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겁니다. 더하기 1을 해요. 자, call by value를 이 값을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변화를 못 보니까 우리가 value를 이렇게 출력하도록 만들게요. 자, 이 값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글로벌 있고요. 이 로컬 함수가 있습니다. 로컬. 여기에 이 밸류 값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밸류 값이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0이라고 해놨어요. 이걸 이 안에다 놓고 이 밸류 값에다가 더하기를 1을 하게 만들었죠. 자,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1이 됩니다. 왜요? 이 밸류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밸류 값에다 1을 더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실제 외부 이번에 이 값을 테스트 이 값을 봅니다. 이 값은 즉 이거 있는 지 밸류 값이에요. 이 값을 지금 보면은 이 값은 0이죠, 여전히. 이것도 메모리 주소의 개념으로 보면은 테스트라는 값을 우리가 0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함수로 지금 들어갔더니 펑션 로컬 여기 들어갔더니 이 테스트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놨어요. 지금 1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값 가리키나요? 이 값을 변경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새롭게 값을 할당하죠. 그러니까 값을 할당했으니까 이제 얘랑 얘랑은 이제 뭐 너랑 나랑 남남이 된 거죠. 이제 뭐 이혼한 사이처럼 헤어진 CC처럼. 그러니까 얘가 이걸 번여서 나는 순간, 즉 이 함수가 끝난 순간 얘는 이제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그러니까 여전히 이 값은 0으로 남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콜바이 밸류랑 레퍼런스랑 실제로 어떻게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얼추 이해가 되기도 할 거고 약간 긴가민가 할 거예요. 지금 대충 알 것 같은데 모르기도 하고 좀 어려운데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제를 잘 따라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조금 괜찮을 거예요. 예제를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제를 보고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직접 말로도 써보시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 방식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함수 같은 거는 이제 재기 함수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코딩 테스트 보면 항상 단골로 나옵니다. 그래서 점화식 같은 거 쓸 때 fn은 fn-1 플러스 n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게 점화식이잖아요. 특정식 이게 5가 됐던 10이 됐든 상관없이 이거 특정식을 표현할 수 있죠. 이걸 함수로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def
뭐 어떤 값을 받고 이름 있고 이 값에다가 n 빼기 1 값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더하기 n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이 함수는 지금 뭘 하나요? 다시 이 함수로 호출하겠죠. 다시 이 함수를 또 호출할 거고요. 그래서 n이 뭐 적당히 1일 때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조건만 붙여주면은 이제 죄기가 끝나게 되겠죠. 반복과 죄기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반복은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고 죄기는 뭐 비슷하게 반복 같은 거긴 한데 이제 값들이 변경이 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좀 호출한다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반복이긴 한데 내 자신을 호출한 거. 대표적인 예시가 뭐 팩토리얼 이런 게 있겠죠. 1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까지 반복하는 게 팩토리얼이잖아요. 이 팩토리얼 같은 거 계산할 때 우리가 n 이렇게 넣어줍시다. 그래서 if n이 1이면은 리턴 1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일단 이거 냅두고 얘는 뭐라 하면 되냐면 팩토리얼 n을 한다는 건 뭐예요? n-1 팩토리얼 한다면 곱하기 n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팩토리얼 함수를 n-1에 대해서 부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러놨어요. 그죠? 이것도 뭐야? n-1 값에다가 n-2 팩토리얼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부르는 건데 이 if가 있는 게 바로 1이 오면은 그냥 그럼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계속 1-1로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지시키고 야 n1이면은 그냥 그만하고 1값이나 반환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값이 반환될 거고 1에다가 n값 뭐 2가 되겠죠. 계속해서 다시 역순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팩토리얼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활용, 뭐 반복은 이제 많은 본 거죠. 뭐 반복되는 if문 이런 거 많이 봤죠. 이거를 학생들 100명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힘들잖아요. 학생 얘기 반복인데 그래서 함수로 하나 만들어서 그냥 반복 그냥 부르기만 해라 이렇게.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함수는 좀 독립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함수는 한 가지 기능만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A 기능, B 기능, C 기능을 섞어놨어요. 근데 C 기능에 에러가 생겼네? 그럼 이 함수를 이제 뭐 1번 함수라고 볼게요. 이 1번 함수 전체를 건드려야 되죠, 지금. 그럼 또 복잡하게 연결돼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사이가. 그러니까 함수 하나 때문에 지금 기능 몇 개, 내가 기능 하나 고정하는데 지금 함수 하나에 기능이 3개 함유되어 있으니까 뭐 얼마나 많은 걸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아예 이렇게 A, B, C를 나눠놨고 C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함수 그것도 뭐 얼마나 줄이 짧겠어요. 기능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함수를 여러 개 건드리지 않고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절차별로 이렇게.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 사실상 재활용의 기능보다는 절차별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 왜? 유지보수 하려고. 여러분들 유지보수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저도 회사에서 유지보수 뭔가 새로운 기능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느 분이 만들었어요. A라는 분이. 이제 제가 들어왔는데 건들 수 있냐? 아이, 안 건드는 게 낫죠. 이 사람이 짰으니까 이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생산성이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그냥 흔히 말하는 진짜 그냥 개 같은 코드 뭐 이런 코드 짜면은 여러분들 고생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고칠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과제 이거 끝나면은 딴 과제 또 하겠죠. 딴 과제 또 하겠죠. 근데 여기 에러 떴대. 이거 하다 말고 이거 고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보는 기능을 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절차별로 잘 나눠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가약성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짧게 좀 만드시고요. 역할이나 의도 같은 게 명확히 뭐 다 얘기했죠. 뭐 이런 것들 지금 얘기했던 거를 한 번 더 서머리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더 나갈 수는 없고 굉장히 긴 내용을 복잡한 내용을 개념적으로 살펴봤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커리큘럼상은 3주 차에는 클래스나 객체 같은 걸 배우도록 되어 있고 뭔가 복잡한 걸 더 배울 건데 잘못하면 이거를 못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짧게 그냥 설명을 하고 이제 진행을 좀 진도를 많이 나갈 거고요. 이거부터도 이제 보면 함수죠. 함수 내용 모르면은 지금 여기까지 내용 모르면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습 웬만하면 실습도 해보시고 직접 코드도 짜보시고요. 정 안 되면 PPT라도 한번 더 읽어보시고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진짜 장난하는데 이거 복습하면은 여러분들 다음 학기나 뭐 나중에 들을 파이썬 같은 거
메이플 맞기 되게 쉬울 거예요. 장담하는데 이거 학생들 100% 헤맬 거거든요. 처음에 배우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고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좀 땡겨서 한다 생각하고 한번 30분씩만 투자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다들 좀 지루하고 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